5월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토요일 오후.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야외 웨딩홀 아모르 가든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새하얀 버진 로드 양옆으로는 탐스러운 작약과 장미가 만발했고, 부드러운 바람결을 따라 감미로운 현악 사중주의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오늘 오랜 기다림 끝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 한유경과 강민혁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신부 대기실. 커다란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경은 마치 동화 속 공주 같았다. 섬세한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어깨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고, 반짝이는 티아라 아래로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웨이브 헤어는 그녀의 청초한 아름다움을 한층 빛나게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고 어색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 정말 꿈만 같아. 유경은 작게 속삭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에는 아직 아무것도 끼워져 있지 않았지만 잠시 후면 민혁이 끼워줄 반짝이는 결혼 반지가 그 자리를 채울 터였다. 강민혁,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이름. 유능한 건축가이자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유쾌한 남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3년간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로 유경의 곁을 지켜준 든든한 사람이었다. 그와의 첫 만남은 3년 전 유경이 담당했던 한자선 미술 전시회에서였다. 봉사활동을 하러 왔던 민혁은 처음 본 순간부터 유경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선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선은 유경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로 인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유경이었지만 민혁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깊어갔다.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고 때로는 작은 다툼으로 토라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날이었다. 신부님, 이제 곧 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준비 다 되셨어요. 웨딩 플래너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유경에게 다가와 물었다. 유경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그녀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네, 준비됐어요.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유경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와 축복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눈부신 햇살 아래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더욱 찬란하게 빛났고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저 멀리 버진 로드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민혁의 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턱시도를 멋지게 차려입은 그는 유경을 발견하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심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경은 그 미소를 보자 모든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손을 떠나 민혁의 손을 잡는 순간 유경은 가슴 벅찬 감동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혁은 그런 유경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경아, 오늘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그의 진심 어린 찬사에 유경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주례사의 잔잔한 목소리가 야외 웨딩홀에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축복의 말들이 이어졌다. 유경은 민혁의 옆에 서서 그의 듬직한 어깨에 살짝 기댄 채 이 모든 순간을 가슴 깊이 새겼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아름다운 영화처럼. 그녀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사랑의 서약을 하겠습니다. 주례사의 말에 따라 민혁이 먼저 유경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설렘으로 반짝였다. 나 강민혁은 신부 한유경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영원히 당신 곁을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서약에 유경의 눈에서는 결국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가를 준비했다. 나 한유경은 신랑 강민혁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바로 그때였다. 결혼식장의 고요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깨뜨리는 어딘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분명 여러 아이들의 다급한 목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다급한 발소리였다. 하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소리가 들려오는 웨딩홀 입구 쪽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주례사 역시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살폈고 민혁의 얼굴에도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유경은 불안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걸까?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지나가는 아이들의 장난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웨딩홀 입구 쪽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여섯 살부터 12살 정도로 보이는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 7명이었다. 아이들의 얼굴은 온통 눈물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쪽을 향해 다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로는 누군가 아이들을 쫓아오는 듯한 거친 구함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가장 큰 아이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맨 앞에서 다른 아이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의 손에는 낡은 기차표 여러 장이 위태롭게 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길을 잃은 작은 새들처럼 하객들 사이를 헤치며 무작정 퍼진 로드를 향해 뛰어들었다. 멈춰 거기 앉아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이 아이들의 뒤를 바짝 쫓아 웨딩홀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순식간에 아름답던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현악 사중주 연주자들은 놀라 연주를 멈췄다. 웨딩홀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나와 아이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7명의 아이들은 울먹이며 유경과 민혁이 서 있는 단상 앞까지 달려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가장 큰 남자아이가 유경을 올려다보며 거의 애원하듯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누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왔어요. 기차를 타야 하는데. 유경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아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자락 아래로 흙먼지 투성이의 작은 손들이 절박하게 그녀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누나라고, 저 아이가 지금 나를 누나라고 부른 건가? 유경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이 아이들은 대체 누구이며 왜 하필 오늘 이 순간에 자신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일까? 그리고 저 아이들이 말하는 기차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행복감으로 충만했던 그녀의 심장이 순식간에 차가운 불안감과 정체 모를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은 멈췄고 축복의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식은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7명의 작은 손님들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방금 전까지 성스럽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아름다운 음악은 멈췄고, 하객들은 술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단상 쪽을 바라보았다. 7명의 아이들은 여전히 유경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울먹이고 있었고, 그 뒤를 쫓아온 험악한 인상의 남자 2명은 아이들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듯 씩씩거리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주례를 맡았던 원로 교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하객들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강민혁은 충격과 혼란으로 굳어진 표정으로 유경과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는 깊은 난감함이 서려 있었다. 유경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던 그녀가 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흙먼지투성이의 아이들, 겁에 질린 그들의 눈망울, 그리고 자신을 누나라고 부르는 저 애절한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악몽처럼 느껴졌다. 누나, 제발 저희 좀 숨겨주세요. 저 아저씨들이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가장 큰 남자아이가 울먹이며 유경의 드레스 자락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아이의 작은 손에서는 낡은 기차표 여러 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기차표, 아이들은 분명 기차를 타야 한다고 했다. 그때 아이들을 쫓아온 남자 중 한 명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야, 이 꼬맹이들아, 거기서 당장 나오지 못해. 어른들 말씀 안 들을 거야. 남자는 금방이라도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듯 험악한 기세였다. 아이들은 더욱 겁에 질려 유경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유경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았다.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저 아이들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 남자들로부터 보호받고 싶어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잠깐만요. 아이들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들에게 물었다. 평소에 그녀답지 않게 목소리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용기를 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는 유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아, 오늘 여기서 결혼하는 신부신가 보네. 미안하지만 우리가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저놈의 꼬맹이들이 보호시설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한바탕 난리를 치는 중이거든. 당신 결혼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당장 저것들 내놓으시지. 보호시설이라고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란 말인가. 유경의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내려앉는 듯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렇게 겁에 질려 있잖아요. 그리고 저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유경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들의 절박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 다른 쪽 남자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끼어들었다.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저것들 아주 상습범이야. 틈만 나면 도망치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골칫덩어리들이라고. 우리가 지금 저것들 데리고 가서 제대로 교육 좀 시켜야 하니까. 신부님은 좋은 날 괜히 엮이지 말고 빠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를 유난히 강조하는 남자의 말투에서 유경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때 가장 큰 남자아이가 유경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나,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했어요. 팔아넘긴다고 유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이의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디서 배운 거짓말을 함부로 짓거려 남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들려 하자. 유경은 반사적으로 아이를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남자를 막아섰다. 아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의 눈빛이 단호하게 빛났다.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던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하기 시작했다. 민혁은 안절부절 못하며 유경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유경아, 일단 진정하고. 이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일단 저분들께 보내고 나중에 우리가 따로 알아보는 게 그는 어떻게든 이 난장판을 수습하고 결혼식을 마저 진행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하지만 유경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이미 그녀의 마음은 아이들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니, 민혁 씨, 저 아이들 눈빛 못 봤어요. 저 아이들은 지금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유경은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유경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가장 어린 여자아이의 목에 걸려있는 낡고 빛바랜 작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였다. 그것은 유경이 아주 오래전 고등학생 시절 봉사활동을 갔던 한 보육원에서 부모에게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던 한 어린 소녀에게 직접 만들어 걸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은 별이라고 했던가. 유경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설마 저 아이들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여자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유경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은 안심하는 듯했다. 얘야, 혹시 내 이름이 별이니?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런데 혹시 천사 언니? 맞아요, 천사 언니. 그것은 아주 오래전 보육원 아이들이 유경을 부르던 애칭이었다. 유경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랬다. 저 아이들은 아주 오래전 그녀가 잠시나마 돌보았던,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찾아가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보육원의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대학 입시와 유학 준비로 바빠지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약속은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이다. 별아, 그리고 너는 혹시 하늘이니? 유경은 가장 큰 남자아이를 바라보며 물었다. 하늘이는 그때도 다른 아이들을 챙기던 의젓한 아이였다. 남자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우리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원장님이 바뀌고 나서 우리를 너무 괴롭혔어요. 그래서 도망쳐 나왔어요. 언니가 아주 예전에 힘들면 기차를 타고 멀리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차역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하늘이의 말은 유경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 말을 아이들은 마지막 희망처럼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 유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꼭 끌어안고 오열했다.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그녀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는
아이들의 눈물과 흙먼지로 순식간에 더럽혀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가들아, 미안하다. 언니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그녀의 울음소리는 하객들의 마음까지 울렸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은 이제 숙연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험악한 인상의 남자들은 이 모든 상황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완전 심파극이 따로 없구만. 그래서 뭐, 신부님이 저 꼬맹이들 책임지시겠다. 당신 결혼식은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그들의 비아냥거림에도 유경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아이들을 등 뒤로 보호한 채 단호한 눈빛으로 남자들을 마주보았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보호할 겁니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시는 이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만약 또다시 아이들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하고 단단했다. 남자들은 유경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유경에게 다가서려 했다.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이 뭔데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야. 그때 민혁이 유경의 앞을 막아서며 남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그만들 하시죠. 이 아이들은 이제 제 아내가 될 사람의 동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유경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유경과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주변에 있던 웨딩홀 보안 요원들과 몇몇 젊은 하객들까지 나서서 남자들을 제지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자 두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뒷걸음질 치다가 결국 황급히 웨딩홀을 빠져나갔다. 모든 소동이 끝났지만 결혼식장의 분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경의 아버지는 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경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아이들은 정말 네가 아는 아이들이냐? 유경은 차마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잠시 돌봤던 아이들이에요. 제가 잊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식은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하지만 유경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게 밀려왔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제라도 아이들을 다시 만났으니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7명의 길 잃은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누나이자 언니였다. 결혼식은 사실상 끝났다. 아름다운 음악도, 축복의 환호성도, 행복한 신랑 신부의 맹세도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하객들은 당혹감과 호기심, 혹은 불쾌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화려했던 야외 웨딩홀은 순식간에 텅 빈 무대처럼 황량해졌다. 덩그러니 남은 것은 값비싼 꽃 장식과 아직 치워지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서 있는 한유경과 강민혁, 7명의 아이들, 그리고 망연자실한 표정의 양가 부모님들 뿐이었다. 유경의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경아,
괜찮으냐?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응,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함께 이 엄청난 상황에 대한 깊은 혼란이 묻어 있었다. 유경의 어머니는 이미 눈가가 붉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혁의 부모님 역시 침통한 표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들의 아들이 꿈꿔왔던 완벽한 결혼식이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유경은 아이들을 먼저 챙겨야 했다. 아이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고 가장 어린 별이는 지쳐서인지 유경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민혁 씨, 일단 아이들을 좀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유경이 민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려던 신랑이었지만 이제는 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알았어. 유경아,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할 거야.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 유경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웨딩홀을 빠져나왔다. 최 비서에게 연락하여 급히 차를 준비시켰다. 차 안에서 아이들은 유경의 곁에 꼭 붙어 앉아 있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아니면 너무 많은 일을 겪어 지쳐서인지 대부분의 아이들은 금세 잠이 들었다. 오직 가장 큰 아이. 하늘이만이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유경은 그런 하늘이의 작은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민혁의 집은 서울 시내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다.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화려하고 깨끗한 집에 들어서자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유경과 민혁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유경은 아이들을 차례로 씻기고 민혁은 급히 나가 아이들이 먹을 만한 간식과 간단한 옷가지들을 사왔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잠이 들자 유경과 민혁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유경아, 이제 말해줄 수 있겠어. 저 아이들 대체 누구야?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우리 결혼식에 나타난 거지? 그의 목소리는 착 가라앉아 있었다. 결혼식장에서 보여주었던 단호함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와 혼란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유경은 고개를 숙였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녀의 과거, 아이들과의 인연,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망각이라는 죄. 모든 것이 뒤엉켜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안해요. 민혁 씨, 당신한테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아. 괜찮으니까. 천천히 말해봐. 민혁은 유경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유경은 조금씩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10년 전, 유경은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였다. 봉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우연히 햇살 보육원이라는 작은 민간 보육시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부모에게 버려지거나 학대당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 아이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았다. 아이들은 유경을 천사 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유경 역시 아이들에게서 순수한 사랑과 위로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유경은 하늘이와 별이 그리고 다른 5명의 아이들과 각별한 정을 쌓았다. 하늘이는 당시 7살이었지만
동생들을 살뜰히 챙기는 의젓한 아이였다. 별이는 부모에게 버려진 충격으로 말을 잃었었지만 유경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유경은 별이에게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언제나 별이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주말마다 보육원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유경에게 큰 기쁨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들이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려 노력했다. 그때 하늘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언니, 우리는 언제쯤이면 엄마 아빠가 있는 진짜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기차를 타면 갈 수 있는 건가요? 하고요. 유경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저는 그냥 아이를 안심시키려고. 그래, 하늘아. 언젠가 아주 멋진 기차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 기차를 타면 아주 좋은 곳으로 가서 너희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저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와 오해를 남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유경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다. 유학 준비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빠지면서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졌다. 처음에는 편지를 주고받고 가끔 전화 통화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마저도 끊기고 말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아이들을 까맣게 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민혁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려 했던 것이다. 제가 아이들을 잊어버렸어요. 민혁 씨, 그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을 제가 먼저 저버린 거예요. 유경은 흐느끼며 말했다. 죄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유경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유경을 향한 원망이나 비난은 느껴지지 않았다. 유경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땐 너도 어렸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다시 만났다는 거잖아. 그의 위로에도 유경의 눈물은 쉽게 그치지 않았다. 그때 잠에서 깬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걸어 나왔다. 아이는 유경과 민혁의 대화를 들었는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언니, 아니, 누나. 하늘이가 유경을 불렀다. 유경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누나 결혼식을 망쳐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하늘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몇 년간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경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햇살 보육원의 원장이 바뀌었다고 했다. 새로운 원장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마저 빼돌리기 일쑤였다. 아이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원장의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얼마 전에는 원장님이 우리를 이상한 아저씨들한테 보내려고 했어요. 그 아저씨들이 우리를 데려가서 좋은 일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이랑 같이 도망쳐 나온 거예요. 하늘이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아이들이 말한 좋은 일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유경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도망쳐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계속 기차역에서 지냈어요. 누나가 예전에 말했던 기차를 기다리면서요. 언젠가는 그 기차가 우리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으면서.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누나 결혼식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하늘이는 울먹이며 말을 맺었다. 유경은 하늘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무심코 잊어버렸던 과거의 약속이 아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하늘아, 그리고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언니가, 누나가 너희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게. 약속할게.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약속에 아이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유경의 품에 안겼다. 유경 역시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함께 울었다. 민혁은 그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유경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이들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그때 유경과 민혁의 부모님들이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당혹감과 수심이 가득했다. 유경의 아버지는 딸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경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유경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부모님과 민혁의 부모님을 차례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아이들 책임지겠습니다. 제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아이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유경아,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다.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7이나 되는데 내 인생은 어떡하고, 그리고 민혁이와의 결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유경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경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유경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민혁 씨,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는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유경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민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결정에 따라 유경의 인생, 그리고 7 아이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유경과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거실 안의 모든 시선이 강민혁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에 한유경의 인생, 그리고 7 아이들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민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유경과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든 아이들,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양가 부모님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고 쉽게 속마음을 읽어내기 어려웠다. 유경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만약 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할지도 몰랐다. 마침내 민혁이 아주 낮고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경아. 그는 유경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내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우리가 꿈꿔왔던 결혼식, 행복한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의 솔직한 심정에 유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역시 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일까. 하지만 민혁은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이 유경을 향해 깊고 진지하게 빛났다. 하지만 저 아이들의 눈을 봤어. 그리고 당신의 눈물도 봤고 당신이 얼마나 저 아이들을 아끼고
또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는지도 조금은 알 것 같아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나 뛰어난 능력이 아니었어. 당신의 따뜻한 마음, 약한 존재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 선량함, 바로 그런 모습에 반했던 거야. 만약 당신이 지금 저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아마 나는 평생 당신을 실망하고 원망하며 살게 될지도 몰라. 유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죄책감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격과 안도, 그리고 민혁에 대한 깊은 사랑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러니까 유경아, 민혁은 유경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나 당신과 함께 이 아이들 책임지고 싶어. 물론 쉽지 않겠지. 어쩌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 혼자 힘들어하게 두지는 않을 거야. 내가 당신 곁에서 함께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같이 해보자. 그의 말에 유경은 물론이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민혁의 부모님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의 확고한 눈빛과 유경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차마 반대할 수는 없는 듯했다. 유경의 아버지는 그런 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서방, 정말 고맙네. 자네라면 우리 유경이와 저 아이들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군. 그렇게 유경과 민혁은 그들의 신혼생활을 7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그것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평탄한 시작이 아니었다. 민혁의 넓은 아파트는 갑자기 늘어난 식구들로 인해 북새통이 되었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되고 힘들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우는 아이들을 달래고 서로 다투는 아이들을 중재하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아이들의 기초학습을 돕는 일까지 유경과 민혁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들을 헤쳐나갔다. 유경은 아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안으려 노력했고 민혁은 그런 유경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그는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유경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었다. 그의 따뜻하고 긍정적인 성격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고 아이들은 조금씩 민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아이들의 과거와 관련된 햇살 보육권의 문제였다. 유경은 하늘이의 증언과 아이들의 상태를 토대로 보육권 원장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유경은 수소문 끝에 아동인권 문제 전문 변호사인 서혜진 변호사를 찾아갔다. 서 변호사는 유경과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에 깊게 들은 후 이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한유경 씨, 그리고 강민혁 씨, 두 분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 사건 결코 간단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호하고 그 악덕 보육권 원장의 죄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서 변호사의 확신에 찬말에 유경과 민혁은 큰 힘을 얻었다. 서혜진 변호사와 재단의 조사팀은 즉시 햇살 보육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하늘이가 언급했던 새로운 원장, 박철수라는 인물은 지역사회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고 과거에도 몇 차례 아동학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관계를 통해 자신의 비리를 덮어왔던 것이다. 조사 과정은 험난했다. 박철수는 변호사를 통해
재단의 모든 조사 요청을 거부했고, 오히려 유경과 민혁이 아이들을 유괴했다며 역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보육원 내부의 다른 교사들이나 직원들 역시 박철수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회피했다. 아이들이 말한 기차역에서 기다리던 기차는 박철수가 아이들을 다른 지역에 불법 입양 브로커나 혹은 더욱 끔찍한 곳으로 팔아넘기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쳤던 것이다. 유경과 민혁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박철수의 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들은 아이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임시로나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소문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던 아이들도 유경과 민혁의 진심 어린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말을 잃었던 별이는 유경의 품에서 다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하늘이는 동생들을 챙기며 유경과 민혁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결혼식을 망치고 갑자기 7명의 아이들을 떠맡게 된 유경과 민혁에 대한 온갖 억측과 비난이 쏟아졌다. 유경의 부모님은 딸이 겪어야 할 고통과 사회적 낙인에 가슴 아파했고, 민혁의 부모님 역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라고 종용했다. 친구들조차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유경은 때때로 깊은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민혁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민혁의 변함없는 지지가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는 과거의 약속.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랑으로 이겨내겠다는 민혁과의 새로운 약속을 지켜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혜진 변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박철수가 아이들을 강제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 법원에 친권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아이들은 다시 그 악몽 같은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박철수 원장이 제기한 친권자 지위 확인 소송은 한유경과 강민혁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아이들을 다시 그 악몽 같은 보육원으로 돌려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경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혁 역시 착잡한 심정이었지만 그는 애써 유경을 다독이며 변호사인 서혜진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박철수 원장 측의 주장은 명백합니다. 아이들은 현재 법적으로 햇살 보육원 소속이며 자신은 아이들의 정당한 보호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오히려 저희를 아동유인 및 감금 혐의로 역고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서혜진 변호사의 설명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유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박철수는 이미 여러 차례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전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든든한 법률 자문단과 지역사회의 비호 세력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증언과 박철수의 아동학대 및 비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서 변호사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날부터 유경과 민혁, 그리고 서혜진 변호사는 박철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그것은 시간과 인내,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힘겨운 여정이었다. 가장 먼저 그들은 햇살 보육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수소문하여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박철수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열려 하지 않았다. 몇몇 양심 있는 직원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해오기도 했지만 법정에서 증언을 해줄 용기까지는 내지 못했다. 유경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박철수의 학대 정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해 나갔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지만 유경과 민혁의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예사였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고에 감금하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특히 하늘이는 박철수가 자신과 다른 몇몇 아이들을 밤늦게 외부로 데리고 나가 낯선 어른들에게 인사를 시키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것은 명백한 아동, 인신매매 시도 정황이었다. 유경은 아이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녹취하며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 법적 증거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증언만으로는 박철수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었다. 그의 교활함과 치밀함을 고려할 때 그는 분명 모든 책임을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망상으로 돌리려 할 것이 뻔했다. 민혁은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박철수의 개인 비리를 추적했다. 그는 박철수가 보육원 운영과는 별개로 여러 유령 회사를 운영하며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지역 정치인들과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지만 박철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유경과 민혁이 유명세를 이용해 아이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아이들을 다시 보육원으로 데려오기 위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했고 심지어는 유경의 집 주변에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보내 감시하거나 협박하는 듯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 유경은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여리고 순진한 천사 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7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강인한 어머니이자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투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짐했다. 아이들의 심리치료도 병행되었다. 오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아이들은 전문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말을 잃었던 별이는 유경과 민혁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눈에 띄게 밝아졌고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여전히 동생들을 챙기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유경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유경은 그런 아이들을 밤새도록 다독이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곳에서 결정적인 도움이 찾아왔다. 햇살 보육원에서 박철수 원장 밑에서 일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얼마 전 사직했던 한 젊은 생활 지도교사가 용기를 내어 서혜진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는 박철수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정부 지원금을 횡령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 파일과 함께 박철수의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 생활 지도교사 김진우 씨는 박철수의 오랜 감시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남몰래 증거를 수집해 왔다고 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리고 유경과 민혁의 진심 어린 노력에 감동받아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진우 씨가 제공한 영상 파일과 비밀 장부는 그야말로 스모킹 건이었다. 영상에는 박철수가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장면,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는 모의를 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밀 장부에는 보육원 운영비 횡령 내역과 함께 그가 아이들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들을 벌여온 정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혜진 변호사와 유경, 민혁은 그 자료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철수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즉시 이 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을 통해 박철수의 만행을 대대적으로 폭로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박철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고, 그를 비호하던 세력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검찰은 즉시 박철수를 긴급 체포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했고, 햇살 보육원은 폐쇄 조치되었다. 친권자 지위 확인, 소송 역시 당연히 유경과 민혁 측의 승리로 끝났다. 법원은 박철수의 친권자 자격을 박탈하고 아이들에 대한 임시보호 및 양육권을 유경과 민혁에게 부여했다. 물론 정식 입양 절차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일단 아이들은 다시 그 악몽 같은 보육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유경과 민혁의 집에는 오랜만에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유경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아가들아, 이제 다 괜찮아. 다시는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가지 않아도 돼. 언니랑, 아니, 엄마랑 아빠랑 여기서 함께 사는 거야. 아이들은 유경의 말에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다. 민혁은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유경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박철수에 대한 형사재판이 남아있었고 아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들의 곁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었고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믿음이 있는 한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박철수 원장이 구속되고 햇살 보육원이 폐쇄되면서 한유경과 강민혁 그리고 7 아이들은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법원으로부터 아이들의 임시보호 및 양육권을 부여받은 두 사람은 이제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다. 박철수에 대한 형사재판이 남아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정식 입양 절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철수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유경과 아이들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증언해야 했다. 특히 하늘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고 용기 있게 박철수의 만행을 고발했고 그의 증언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과정은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유경과 민혁은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보듬었다. 결국 법원은 박철수에게
아동학대, 횡령, 배임, 인신매매 시도 등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했다. 그의 범죄에 가담했던 다른 보육권 직원들 역시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유경과 민혁은 이제 아이들의 완전한 법적 보호자가 되기 위한 정식 입양 절차에 모든 힘을 쏟기 시작했다. 하지만 7명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입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민혁의 부모님은 아들의 장래와 가문의 체면을 걱정하며 입양을 극구 반대했다. 민혁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7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다 책임지겠다는 거냐? 네 인생은 어떡하고? 우리 집안은 뭐가 되겠느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고 싶어 민혁의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호소했다. 그녀에게는 잘나고 유능한 아들이 평범한 여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이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갑자기 7명의 아이들이 딸린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유경의 부모님 역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딸이 감당해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야 할 딸의 미래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안했다. 유경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렴. 물론 저 아이들 불쌍하고 안타깝지. 하지만 내 인생 전부를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엄마는 정말 모르겠다. 양가 부모님들의 반대와 걱정은 유경과 민혁에게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부모님들을 설득하기 위해 몇 번이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역시 그들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모하다거나 혹은 위선적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다. 가장 힘든 것은 유경 자신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자신이 정말 7명의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과 자신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작은 눈망울들이 떠올라 다시 마음을 다잡곤 했다. 민영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자신의 커리어와 유경과 함께 꿈꿔왔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유경과 아이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책임감을 더욱 굳건히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께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유경 씨와 저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저희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 행복입니다. 그의 확고한 태도에 민혁의 부모님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결국 한숨과 함께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유경과 민혁은 수많은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입양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갔다. 그들은 아이들 각자의 특성과 상처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시련이 그들을 찾아왔다. 아이들 중 막내인 다솜이가 갑자기 원인 모를 고열과 경기를 일으키며 쓰러진 것이었다. 병원 검사 결과 다솜이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수술비는 엄청났고 성공 확률 또한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수술이었다. 유경과 민혁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제 막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던 참에 닥쳐온 시련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다. 다솜이를 살리기 위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민혁은 자신의 아파트와 유경의 결혼 예물까지 처분하여 수술비를 마련하려 했고, 유경은 밤낮으로 다솜이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과거 유경과 민혁의 결혼식장에 참석했던 하객들,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감동받았던 수많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보내왔다. 서혜진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과 이서연 인권재단 역시 적극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쳤다. 마침내 다솜이는 국내 최고의 심장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유경과 민혁, 그리고 다른 6명의 아이들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모두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다솜이는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다솜이의 수술 성공은 유경과 민혁,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이 시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욱 깊어졌음을 느꼈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7 아이들 모두에 대한 유경과 민혁의 정식 입양 허가가 내려졌다. 그날 유경과 민혁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남루한 옷차림의 햇살 보육권 아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한유경과 강민혁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떠들썩한 방식으로 망가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운 사랑과 가족을 얻었던 것이다. 세상의 편견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들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몇 해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다. 한유경과 강민혁, 그리고 7명의 아이들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단단하고 특별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박철수 원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아이들은 유경과 민혁의 따뜻한 품 안에서 과거의 아픈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들의 보금자리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전원주택으로 옮겨졌다. 넓은 마당과 작은 텃밭이 딸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 처음에는 7명의 아이들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매일 아침이면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장난치는 소리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유경과 민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그들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갔다. 맏형인 하늘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동생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 누구보다 속정이 깊었고, 유경과 민혁을 도와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맡아 했다. 과거의 아픔으로 말을 잃었던 별이는 이제 제잘제잘 수다스러운 소녀가 되어 집안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의 목에 걸린 낡은 나무, 십자가 목걸이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지만, 이제 그 목걸이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경과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약속을 의미하는 희망의 징표였다.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은 막내 다솜이는 집안의 귀염둥이로 모든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다른 아이들 역시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로 자라났다.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예체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아이들의 방에는 그들이 받은 상장과 트로피,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유경과 민혁은 7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빠로서, 때로는 엄격한 훈육자로, 때로는 가장 친한 친구로서 아이들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으며 그들이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지혜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결국 다시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의미 있고 소중한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축복이 있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가까운 산으로 하이킹을 가기도 했다. 저녁 식탁에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고 잠들기 전에는 유경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다정한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그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완벽한 가족의 모습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선택을 극구 반대했던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는 7명의 손주들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 있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앞다투어 그들의 집을 찾았고 아이들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과거의 갈등과 오해는 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따뜻한 가족애만이 남아있었다. 유경은 더 이상 잘나가는 커리어우먼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값진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햇살 아이들 재단이라는 작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위기가정 아동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단은 작지만 강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민영 역시 아내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로서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데 힘썼고 유경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고 고단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만족감과 행복이 어려 있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유경과 민혁은 7 아이들과 함께 집 근처의 작은 기차역으로 산책을 나섰다. 한때 아이들에게 공포와 절망의 상징이었던 기차역은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설렘을 가져다주는 장소가 되어 있었다. 아이들은 플랫폼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다. 하늘이가 유경의 곁으로 다가와 물었다. 엄마? 예전에 엄마가 말했던 아주 멋진 기차가 바로 우리를 태우러 온 기차였을까요? 아이의 눈망울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유경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글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네. 하지만 엄마 생각에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진짜 멋진 기차는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기차가 아닐까 싶어. 슬픔과 아픔을 싣고 떠나버리는 기차가 아니라 사랑과 행복을 가득 싣고 우리 모두 함께 떠나는 그런 기차 말이야. 그녀의 말에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가을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그 어떤 바이올린 선율보다도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다. 유경은 민혁의 손을 잡고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촉촉한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가슴 벅찬 행복과 감사,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신부였지만 그 결혼식은 예기치 못한 7명의 작은 손님들로 인해 산산조각 났었다. 하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녀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값지고 눈부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누구와도 다른, 하지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들만의 평온하고 행복한 정착지에서 알겠습니다. 현재의 열린 결말에서 이야기를 더욱 확장하여 새로운 국면과 깊어진 갈등을 담아 추가적으로 길게 서술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더욱 열린 결말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이라는 거대한 사안은 한지수 변호사와 이서현 인권재단이 지금까지 마주했던 그 어떤 장애물보다도 높고 험준해 보였다. 정부와 거대 건설 컨소시엄,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언론 권력까지 상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사회 전체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이었다. 재단이 이 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저항과 압력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이 싸움의 중심에 선 한지수 변호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는 과거 KSY 그룹을 운영했던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여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려 했지만 이번 상대는 강태준과는 또 다른 차원의 괴물이었다. 그들은 더욱 교활했고 더욱 조직적이었으며 법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데 능수능란했다. 한지수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넘긴 자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추가적인 내부 고발자를 찾거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로비 정황,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 등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의 감시와 방해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한 변호사의 사무실이 도청당하는가 하면 그녀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흑색 선전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도 했다. 심지어 그녀의 가족들까지 협박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사건 조사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며칠 밤을 새워 초췌해진 한지수 변호사가 강지훈 앞에서 힘없이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저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고 잔인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면 그들은 10걸음 앞서서 우리의 길을 막고 함정을 파놓습니다. 솔직히 때로는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강지훈은 그런 한지수 변호사의 어깨를 다독였다. 한 변호사님, 지치고 힘든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저들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 갇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어머니 이서연 여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결코 자신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서연 여사 역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과 한지수 변호사에게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려 애썼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과 고통에 가슴 아파했다. 결국 악은 늘 그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선을 시험하는구나. 하지만 기억하거라.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새벽은 더욱 가깝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권력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재단은 전략을 수정하기로 했다. 정면 대결보다는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균열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이다. 그들은 국제적인 인권단체 및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양심적인 언론인들과 협력하여 정부와 건설 컨소시엄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폭로해 나갔다. 그러던 중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바로 신도시 개발 사업의 초기 설계에 참여했던 한 원로 건축가였다.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와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프로젝트에서 하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부와 건설사 간의 검은 거래 정황을 담은 비밀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침묵을 지켜왔던 것이다. 한지수 변호사는 수소문 끝에 그 원로 건축가를 찾아가 끈질기게 설득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던 건축가도 한 변호사의 진심과 재단의 헌신적인 노력에 결국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료를 재단에 넘기기로 결심했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가 넘긴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그 안에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 건설사 대표들이 주고받은 뇌물 내역, 사업 부지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의혹을 넘어 국가 시스템 전체에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상대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원로 건축가의 폭로 움직임을 감지한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그의 입을 막으려 했다. 그의 가족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과거 그의 사소한 실수들을 들춰내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시도했다. 심지어는 그의 신병까지 위협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한지수 변호사와 재단은 원로 건축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증거들을 최대한 빨리 세상에 공개해야 했다. 그들은 24시간 경호체제를 가동하고 비밀리에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기자회견 당일 약속된 장소로 향하던 원로 건축가가 탄 차량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건축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 자료, 원본이 사라져버린 후였다.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이자 재단을 향한 노골적인 경고였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듯한 절망적인 상황. 한지수 변호사는 망연자실했고 강지훈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상대는 이제 법과 제도를 넘어 폭력과 테러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미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위험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때 이서연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일 게다. 증거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서연 여사가 말한 마지막 카드.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는 과거 강태준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녀는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이었다. 상대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했고 이서연 여사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강지훈과 한지수 변호사는 극구 반대했지만 이서연 여사의 의지는 확고했다.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 같은 한 변호사. 나는 이미 한 번 죽었던 목숨이다. 다시 한번 진실을 위해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비장한 결심 앞에서 강지훈과 한지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이 위험한 싸움의 마지막 국면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여사가 직접 참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그것은 어쩌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마지막 도박과도 같았다. 며칠 후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서연 여사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어떤 젊은 투사보다도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신도시 개발 사업의 추악한 진실과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권력형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은 파문으로 시작되어 이내 거대한 해일처럼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뒤 강지훈은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 표시 제한. 불길한 예감과 함께 그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듯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훈, 내 어미와 함께하는 정의놀이는 이제 끝났다. 마지막 경고다. 당장 모든 것을 멈춰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어미는 물론이고 너와 네 주변 사람들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지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어머니의 안전, 그리고 재단 식구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멈출 것인가?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창밖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외롭고도 위험한 싸움이